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정옥 변호사,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죠. 민경호 비대위원이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발언에 발목이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민주당. 이 발언과는 이제 다르다 봐요. 이분은 이제 남아있는 기대 수명만큼 투표권을 차별해야 된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인 회장님께 사진에 뺨을 세대 맞았죠. 그런데 끝까지 혁신위원장 했잖아요. 완주를. 그런데 민경우 위원은 이제 저는 다르다 봐요. 이분은 이제 386 청산을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이제 그 발언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그게 1초 만에 사과하고 정정했지 않습니까? 그 방송 내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 사과하고 한동훈 위원장까지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위원 수행하라는 게 일반적인 보수 쪽 여론인데 아마 이제 본인 스스로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해서 이제 자진 사퇴한 게 아닌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퇴. 처음부터 맞지 않는 인물이에요. 항상 보면 이 깜짝 인사가 검증에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도 좀 숨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바로 드러났고 지금 다른 분도 하나 문제가 되던데 특히 이 민경우 비대위원 경우에는 지금 금방 서 변호사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하고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심해요. 김은경 위원장은 아들의 말을 빌어가지고 좀 권한을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분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좀 발언의 질이 다르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이거 말고도 너무 입이 험해요. 친일적 발언을 해가지고 일본이 침략했을 때 일본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왔었다는 이런 발언은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인사검증 별로 잘 못했거든요. 말하고 달리. 이 별로 인사검증에 재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사검증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마디 하시죠. 그 원래는 이제 일본 문제는요. 계속 이제 진보 진영에서 친일몰이 하는 거죠. 실제 이제 그 객관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저는 김은경 위원장 겉으로 보면 이게 발언 딱 내용만 보면 더 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발언의 그 맥락이나 취지를 보십시오. 김은경 위원장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투표권을 차별하면 어르신들에게 투표권 박탈하는 게 아들 말을 인용했지만 본인이 합리적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민경우 위원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우리 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토크요. 근데 제가 실수했는데 끝까지 제가 잘했다 우기는 것보다는 제가 바로 실수하고 그 자리에서 번복하면 징계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할 때도. 따라서 저는 그렇게 몇 번 사과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의 본격 활동에도 이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낼 구상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파격에 파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비대위도 이제 8분 중에 한 분 빼고는 전부 신인이거든요. 그렇죠. 비정치인이죠. 그다음에 그 사무총장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0.5선입니다. 보궐선거로 0.5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연구소장도 홍영림 기자. 정치는 이제 그 초년병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파격적으로 인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연장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공간이 구성도 이제 파격적으로. 이 말은 이제 나이도 젊어지면서 기존의 정치권에 때묻지 않은 이런 이제 그 젊은 참신한 인물.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인사보다는 오히려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뭐 법조 인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낙점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때 그 우리 김영호 공관위원장, 그다음에 이항구 그 전에 전부 정치권에 너무 오래 있었던 이런 분들이 꼭 성공했다 공천이 이런 이제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공관위도 거의 파격에 파격을 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이런 이제 공관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공관위 파격하겠죠. 그리고 문제는 공관위 구성 뭐 이런 거에서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공천의 내용과 질이죠. 질과 양적으로 봐서 아마 굉장히 파격적인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이제 나가는 사람을 내보내는 건 내보내는 거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용산 출신이나 뭐 검찰 출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좋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역구가 253개 정도 되고 또 비례를 이제 만약에 연동형을 포기를 하고 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비례도 몇십 명을 또 공천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파격이 항상 내보내는 것, 들어오는 거 뭐 해가지고 굉장히 소란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 민주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신당들이 이제 몇 개 뜰 텐데 신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동훈의 행보는 그 질적 판단은 아직 잘 못하겠지만 일단 양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파를 줄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화의 시작을 줄 것 같다. 그 변화 민주당에서도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났는데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당을 가르겠다라는 분위기가 됐어요. 4명 정도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결정은 이제 그분들이 할 겁니다. 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뭐 심각하고 깊이 있고 뭐 굉장히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네 분들이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뭐라고 섣부르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저께 회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저께 회동을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31일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그렇게 보자고 뭐 꼭 봐야 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이래가지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지가 뭐 한 가지라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신랄 같지만 기대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었고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대표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저께 모임이 네. 결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식 채널과 만나는 공적인 마지막 회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저께는 그림 뉴스였다고 저는 보고요. 그 기자회견 그 시간이 아마 10분 남짓이었을 때 남짓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분 단막극 하나 찍은 겁니다. 그림을 결별을 위한 그림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명 정도 더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뭐 제가 보기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꼼꼼히 생각해 보면 네. 과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누굴 지지할까? 이재명 당을 지지할까? 이낙연 당을 지지할까?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낙연 당을 지지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상인적인 실용의식도 중요하지만 서생적인 문제의식, 그러면서 통합 협치를 제일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까요? 저는 김대중 정신을 잇는 정통 호남인사들은 거의 다 이낙연 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이고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고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 있는 패배, 바보 노무현, 내가 져더라도 원칙이 중요하다. 근데 이재명 대표 뭐랬습니까? 아니 원칙이 뭐가 중요해? 멋있게 져면 뭐해? 무조건 이거는 선거를 이기고 보는 거야. 노무현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그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따를까요? 그리고 마지막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누굴 지지할까요? 본인이 임명한 총리 이낙연. 근데 정세균 총리가 뭐랬습니까? 이 대표 절벽에 떨어져 죽어. 이 말에 빨리 내려와. 현에 살수 손을 놔버려. 이랬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전직 3명의 대통령이 다 이낙연 신당과 맥이 있다면 정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저는 결국 오히려 이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4인방 플러스 많은 현역들이 이낙연 신당을 합류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민주화의 정통 정당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하여튼 어찌됐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저께 그 눈 속에 만난 그 모임은 공식적인 굿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만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과
다시 손을 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다시 만나자고 연락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어저께 그 눈 속의 10분 회견이 공식적인 민주당과의 이낙연 대표의 굿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거취를 밝히겠다고 한 다음 주가 민주당의 내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 분열은 필패라고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이후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분열은 필패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열의 책임은 뭐 이낙연 대표에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 입장은 분명합니다. 단합 좋은데요. 네. 단합은 사실은요. 조폭도 단합하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다 단합합니다. 그래서 질이 나쁜 단합은 이건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단합도 단합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과 하여튼 정의로운 그런 단합을 해서 이 말하자면 지금 질주하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이거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야권, 야당을 하겠다는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정의롭지 않은 비도덕적인 단합은 그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폭들의 단합을 보고 아름다운 단합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비도덕적인 단합에 대해서 박수를 국민들이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결별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는 사실 날짜 받아서 선언하는 것만 남은 거고요. 그것이 언제일 것이냐라는 것만 이낙연 전 대표가 고르는 거지. 이제 다시 뭘 처음부터 한번 우리 단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결합을 위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는 것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그 정치나 인생이나 이게 그 기본 원칙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게 남녀가 사귀다가요 여자가 이제 떠나가려 하는데 근데 남자가 그 여성을 붙잡을 때 이래야죠. 이제까지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걸 고쳐볼게. 앞으로 너한테 이렇게 잘 해줄게. 뭔가 이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성하면서 이게 줄 건 주고 이래야지 이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같이 만나야 돼, 우리는 사랑하게 만나야 돼, 헤어지면 안 돼, 분열은 필패야 이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하면요 이거 스토커입니다. 이게 스토커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뭘 당을 이렇게 독선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렇게 바꿀게, 네. 이렇게 통합 화합으로 갈게, 그리고 이게 공천 이렇게 공정하게 할게, 뭔가 이게 본인이 반성하고 서로 양보하고 줄 건 주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잡아야지. 무조건 떠나지 마, 분열 안 돼. 이거 제가 보기에 스토커 수준입니다. 이래가 이게 도저히 저는 다시 앞으로 이게 재결합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섭섭하게 떠나면요. 다시 이게 결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이게 어제 만남이 마지막 만남으로 봅니다.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헤어짐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총선 전에는 절대로 다시 안 들어오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나가는데 이제 한 두 사람 지금 따라갔나요? 지금 2명 정도가 합류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더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없어요. 당장은 이게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공천에서 물갈이가 되면 네. 이삭 죽기는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현역이 스스로 제발로 이준석 당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낙연 당과 이준석 당은 완전히 달라요. 크게 한 3가지가 다르다 봐요. 첫째는 이제 지역 기반. 이낙연 신당은 호남이라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은 대구가 기반이 아니에요. 지역 기반이 없죠. 이게 다르고. 두 번째, 배지입니다. 이낙연 신당은 이제 배지들이 많이 갈 겁니다. 연말 되면 4명 원칙과 상식 포함해서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갈 배지는 거의 없다. 허나 의원 1명인데 비례니까 나가는 순간에 배지 달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배지가 없다. 당분간. 이게 두 번째 차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재명과 한동훈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이게 이준석 바람은 한동훈 태풍이 잠재워버린 거예요. 한동훈 쓰나미 태풍이 이준석 바람 잠재워서 이게 그쪽으로 이게 완전히 이준석 신당은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다르죠. 갈수록 사법 리스크가 커집니다. 오히려 이게 선거를 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그러면 법정에 왔다 갔다 선거 전날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저는 오히려 이게 중심이 이낙연 쪽으로 간다. 따라서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당은 처음이 미약한데 끝은 더 초라하고 더 미약하고 이낙연 신당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은 굉장히 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 천하람, 이기인, 네. 그리고 지금 허의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허의원은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탈당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세 사람은 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한동훈의 공천 태풍이 예고가 이미 돼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예고가 돼 있고 공관위원장이 아마 곧 이제 윤곽을 드러내면 동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아이고 태풍 올 테면 와라 뭐 날 잡아가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의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1월 달에 또 2월 달에 상황을 보는 건 저는 좀 아니다고 보고요. 또 빅텐트론이라는 것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텐트론이 뭐 중형이 될지 대형이 될지 그건 지금으로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준석이 지향하는 빅텐트론이 쓰러지지 않는 한 그 논의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도 저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여야의 전직 대표가 모두 신당 창당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3지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 지지는 해도 투표는 않겠다. 이런 사표 저항 심리가 클 거란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표 방지 심리는 이제 누구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제 같은 경우도 투표할 때 1, 2를 다투는 후보가 있고 제가 지지하는 게 3위 후보인데 근데 이거는 100% 떨어질 거면 한 표 행사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1, 2 후보 중에 덜 나쁜 사람을 이게 뽑다. 이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제3지대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게 이상하게 이낙연 신당을 좀 이게 축히 세우는 모양새는 됐지만 저는 호남에서는 다르다 봐요. 호남에서는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여의도 사투리가 중요하고 뭐 이게 5천만 표준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 썼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림동에서 그 고시원들 강의했거든요. 근데 대구나 부산에 가면 막 수강생들이 미어 터졌어요. 근데 호남에 가니까 학생들이 안 와. 제가 이제 고향이 경상도니까 사투리 쓰면서 말이 빠르니까 호남에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정치도 고향 사투리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에 가면 미우나 고우나 이낙연 어저 우리 고향 사람 아니야? 그 시기하게 이게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어디 고향이 저 안동인가 어디 뭐 밤에 옛날에 아버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안동인데 호남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러다 보면 이게 저는 호남에서는 상당히 이낙연 신당이 선전할 수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고향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운하거나 호남에 가면 어디 가서 패배하고 와도 호남에서 다시 살려주고 그래서 이게 재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3지대가 상당히 어려울지 몰라도 이낙연 신당은 이게 호남에서는 선전한다. 다만 수도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투표 성향을 봐도 그렇고요. 30, 30, 30이거든요. 그래서 무당층이 진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월 초순이 설로 알고 있는데 설 연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2월 15일에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을 가지고 기호가 결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호 지금 현재 양당이 거대 정당으로 있기 때문에 기호 1, 2번은 사실 바뀐다는 것이 뭐 폭풍이나 허리케인이 오지 않는 한 뭐 아무리 탈당이 있고 해도 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은 기호 3번이 누가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9일 설 전후 해가지고 기호 3번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30%가 무당층이 진영화가 돼 있는데 양대 정당이 이제 1월 달에 뭐 여러 가지 분란을 겪고 또 공천을 파동을 겪게 되면은 2월 달의 기류는 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은 기호 3번이 몇 명의 현역을 가지고 기호 3번이 되느냐라는 것이 4월 총선을 가르는 그게 설 민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표 저항 심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2월 중순쯤 돼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전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망컨대 이 무당층이 상당 숫자가 유지되거나 증가가 될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진영이 꾸려지면서 뭐 여야 대표 만나기도 했지만 새해 어떤 곳을 찾아갈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 대구, 경북을 찾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먼저 민주당 쪽으로 얘기를 질문 드릴게요. 뭐 당연히 국힘에서는 영남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새해 첫 일정을 영남 쪽으로 좀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원래 이렇게 가요. 원래 이건 뭐 새로운 일정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가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묘역 참배하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지근거리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왜 영남을 먼저 가냐 이러는데 이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바로 또 뭐 호남 지역을 찾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영남 지역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여요. 네. 아마 대구를 가게 되면 대구에 계신 분도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남 지역에 그러니까 텃밭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히려 사투리를 안 써야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남 지역을 가는 것은 보수를 잡기 위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역을 보면 이게 대전부터 갑니다. 네. 전국의 모든 지역을 한 3등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강세 지역, 텃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열세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는 중간 지역이 있거든요. 저는 뭐 이번에 대전부터 가잖아요. 네. 대전은 이게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그리고 이제 영남으로 가는 거고요. 쭉 돌다가 오히려 이제 강원도 굳이 한동훈 장관의 지역 개발하는 게 오히려 강원도가 아닌가. 거기서 이제 좀 고향이 있으니까 네. 태어난 데는 따라서 이제 그 강원도가 마지막에 잡힌 텃밭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이게 궁금한 거고요. 뭐 자연스러운 경로로 최단 기간 내에 전국을 이게 순회하는 게 아닌가. 이걸 가지고 이게 큰 의미를 저도 부여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연초에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지금 행사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메시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제 직접 좀 설명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봐요. 뭐냐면요, 특검법은 이제 진짜 이게 총선을 겨냥한 이런 이제 그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왜 거부권을 적각 행사해야 되는지 아마 이게 대국민 설명이 직접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요 정말 이게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자진 철회하세요. 이런 악법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법치가 김건희 특검법이 이게 특검의 요건이 됩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세 가지 요건. 첫째는 이게 권력 비리.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그다음에 검경이 수사 안 하고 덮어버린 은폐한 거 있잖아요. 이게 특검이 돼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이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있잖아요. 이미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10몇 년 전에 한참 전에 개인 때 이야기죠. 권력 비리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권오수 회장
판결문도 제가 10번 이상 봤지만 거기에 본문에 김건희 여사 연루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별지에 계좌를 갖다가 1인 매매한 사람들 뭐 한 100여 명 그 있잖아 계좌. 그중에 한 명 기소해가지고 무죄 났어요. 한 명도 수사 기소 못했어요.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탈탈탈 계좌를 털었는데 소환도 못했잖아요. 이런 걸 특검하자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은 자진 처리하세요. 이게 저는 총선의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래 봅니다. 예. 네. 이 논란은 뭐 저는 더 이상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탈탈 털었다는데 탈탈 털질 못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볶았는데도 수사해라 볶았는데도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검사들이 손을 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탈 터는 신용만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혼 전 일이라고 그러는데 결혼 전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권력형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악범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이미 그건 이제 끝난 일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럼 이제 거부권 행사가 미치는 여론의 동향, 지금 여론은 12월 초에 한 여론조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압도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론 동향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할지 말지를 결정은 돼 있다고 보는데 그 결정의 여파가 어떨지는 아마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발 좀 용산 회견하십시오.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회견다운 회견이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언론 노출이나 회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방식과 형식과 내용을 가진 그런 기자회견을 좀 제발 해주십사 하고요. 여기에 거부권 관련된 내용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은 뭐 제가 특별히 내용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듣고는 싶어요.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여파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